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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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살기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느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쿠마입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데서 보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좀 더 밝은 느낌도 나고. 저희가 어디 있죠? 제가 설명을 할까요? 우리는 지금 팟빵 전용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 얼마 전부터 팟빵 크리에이터 ES에 함께 하게 되면서 이제 스튜디오도 사용하게 돼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네요. 네, 저희가 지금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넓어서 마음에 듭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겨울왕국을 봤어요. 겨울왕국 2. 보고 네. 싶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조만간 1000만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1000만을 훌쩍 넘었을 거예요. 네. 지금 겨울왕국 1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스코어 1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1위 기록을 치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후원 정리해드릴게요. 소시민입니다 님이 회계의 역사에 5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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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유고래 님도 회계의 역사에 500원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슈퍼스87님이 설명 재밌어요. 팩트폭력. 이 아이디어 너무 웃겨요. 팩트폭력님이 방송 항상 재밌어요. 그런 분이 방송 재밌다고 하니까 더 팩트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그렇네. 감사합니다. 이게 회계 역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재밌어하고 뒤에 얘기를 궁금해하시면 네덜란드 얘기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맞아요.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 궁금해요. 아니야. 아직 방송 나온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이게 옛날에 안느님 목소리를 약간 유인나 씨와 닮았다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도 비슷한 댓글이 하나 달려서 나를 왜 걸고 넘어져? 그때 좋아했잖아요. 너무 좋았지. 네. 그래서 제 목소리가 김영하 작가님이랑 닮았다고 이게 알쓸신잡에 나오셨을 때 좀 그때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대댓을 달긴 했지만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저를 실제로 보면 너무 실망하실까봐 좋아하지도 못하겠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룰라 퍼피푸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모론입니다.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음모론이란 무엇인지, 음모론자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음모론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들의 심리적 상태는 어떤지 등등 음모론을 총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말이 음모론이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방식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음모론에 평소 관심이 있으셨다거나 혹은 오며 가며 주워들은 음모론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뭐 이런 음모론을 알고 있다, 뭐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하기 전에 저도 학생 때는 음모론 같은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음모론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런 음모론을 알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난 대부분 그런 게 숨겨진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매한 국민들을 속이고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데 그중에 깨우친 몇 명이 얘기하는 게 음모론이라고 약간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좀 들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다 약간 꾸며진 이야기거나 거짓말이거나 그냥 가십거리인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깨닫고 나서는 오히려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엔 즐겨 듣고 믿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좀 흘려 듣는 편입니다. 근데 음모론 약간 단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에이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도 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혹은 이제 뭐 또 뭐 그런 거 없냐 하더니 계속 생각나고 그냥 저는 그냥 재밌는 얘기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제일 뭐 재밌었던 음모론은 인류는 달에 착륙하지 않았다. 달 맞아요. 착륙설 약간 뭐지 어쨌든 달 착륙 조작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서프라이즈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나사 하니까 생각나는데 미국에 관련된 음모론이 참 많잖아요. 실제로 밝혀진 애들도 있어서 음모론들이 더 힘을 얻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그 에어리아 51? 뭐 섹터 51? 맞아. 51구역? 네. 외계인 고문하고 있다는 거기.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외계인을 믿는다는 거예요? 51구역을 믿는다는 거예요? 51구역의 외계인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거나 현재까지도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면 토크쇼에서 내가 당선되면은 그 관련 문서를 풀겠다. 아, 맞아요. 그때 대선 후보일 때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 문서가 뭐가 문제였냐면 원래 지금쯤은 이미 풀렸어야 됐어요. 법적으로. 그 N년이 지나가지고 법적으로 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문서가 있는데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가 당선되면 그거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공개를 안 했으니까 공개 안 우리가 했어요. 모르고 있겠죠. 뭐가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지. 좀 외계인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에 있는 음모론을 포함해서 음모론 얘기를 전체적으로 할 건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팟캐스트에서 소개될 몇 가지 음모론의 진실이라던가 정확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 예정이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에는 수많은 음모론들이 제기되었고 많은 언론 매체들로부터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음모론을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구가 사실은 평평하다거나 안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에 외계인이 산다던가 하는 얘기일 건데요. 그렇지만 무엇이 음모론인지 고민해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음모론인가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모론이라는 건 어떤 일에 관해 알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보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즉, 어떤 일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데 그 사건의 무게에 비해 정보가 터무니없이 적게 공개되거나 충분히 중대하게 다뤄지지 않을 때 음모론이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9.11 테러 사태 직후에 미국 정부가 안보상 민감한 정보를 차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을 설명할 정보가 매우 적어졌어요. 그런데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진 거예요. 이 때문에 미국 자작서를 비롯한 음모론 잔치가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 초등학생 때 9.11 테러를 겪었는데 음모론 진짜 많았어요. 자작극이라는 썰부터 어떻게 옆에서 비행기가 충돌을 했는데 그 건물이 일자로 밑으로 무너질 수가 있냐, 자작극이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그 영상 합성이다. 맞아요. 말들도 합성이라는 많았어요. 얘기도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이 빈라덴을 숨겨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빈라덴이 부시와 친구 사이라는 둥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럴 경우에 특정 지배계층이 정보를 독점한다 혹은 통제한다고 여기고 있으면 이들이 통제한 정보를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요. 따라서 음모론에는 보통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력자라던가 지도자,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불신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음모론자들은 자신을 매트릭스의 더 원이라고 빨간 약을 먹은 네오처럼 진실에 눈을 뜬 소수에 속하게 되었다고 여기고 사건을 설명하려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음모론을 믿었던 큰 이유 중 하나네요. 난 깨어있다. 난 깨시민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한 가지 중대한 특징이자 논리적 오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들이 만든 한 가정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그 상황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모론자들은 상황이 설명되는 가설은 곧 진실이다 라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돼요.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믿고 싶은 하나의 해석을 진실이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음모론을 준비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저녁밥을 먹었는데 밥이 너무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밥이 맛있는 건 되게 중대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쳐주세요.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볼게요. 밥에다 소금을 약간 쳤더니 밥이 맛있어졌더라 라는 가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치잖아요. 밍밍하면 맛이 없죠. 그런데 밥에다 소금을 아주 조금 쳤더니 밥이 더 맛있어졌다고? 야, 이거 그럴싸하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일단 밥에다 소금을 쳤는지 안 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는 거죠. 이거를 왜 볼 수 없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부모님이 나의 맛있는 밥을 빌미로 해서 자신을 독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거기까지 가나요? 갑자기 이야기가 급전개되는데. 진짜 음모론이네. 그래서 밥이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원 자취는커녕 외식도 못하겠어. 집에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밥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자기가 집에 꼭 붙어있게 하려고 부모님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밥에다 소금을 친다는 이 비법을 알게 되면 내가 자취를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사실을 꽁꽁 비밀에 붙인 거예요. 그날 밤에 음모론자인 패널분들은 부엌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려고요. 그랬더니 부엌에 어떤 흰 알갱이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찍어 먹어봤더니 소금이야. 세상에 소금을 넣었네. 내 말이 맞았다. 이렇게 세상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자들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 상황이 뭔가 그럴싸하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설명이 되는 것과 진실인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렇지만 음모론자들은 이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음모론에 국한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약간 뭐라고 할까요? 민간요법?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거에 대해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무속신앙 같은 거? 이렇게 하니까 병이 없어졌더라. 이런 것도 다 이런 거에 약간 근본을 두고 자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이어지는 음모론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확증 편향입니다. 자신이 세운 가설에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지만 음모론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매우 많이 엄청나게 공들여서 편집증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부엌에서 발견된 소금은 소금을 쳤다라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저녁에 밥을 지었고 또 그 같은 날 저녁에 소금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밥에다 소금을 쳤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려고 해요. 정보를 편향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에다 소금을 안 쳤다는, 그러니까 그 가설이 틀렸다는 증거는 수집하려는 노력 자체도 안 하고 그런 거죠. 내가 모은 거는 무조건 내 가설을 뒷받침한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음모론의 마지막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확신하지 않으면 음모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정말로 달 탐사를 했을까 정도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미국은 정말로 달 탐사를 하지 않았다. 혹은 달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해야 음모론이에요.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것이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생겨서 구성원들이 이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면 음모론의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일단 혼자 있을 때도 아까 그 소금 치는 얘기 했을 때 네. 남의 말을 안 듣잖아요. 어쨌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그거에 대한 가설과 증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만 해도 되게 문제인데 이게 사람들이랑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합쳐졌을 때는 훨씬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점점 커지다 보면 이건 그 사람들 사이에선 진짜인 거지. 그렇게 해서 음모론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음모론이 뭔지 알았으니 3개의 유명한 음모론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성 생명체설입니다. 지금 녹음하는 일 기준으로 최근에도 관련 기사가 한번 나왔죠. 그래요? 곤충의 모습이 발견됐다고 해서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지 미확인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얘기해 주시죠. 이게 화성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던 음모론인데요. 1976년 나사의 화성 탐사선 바이킹이 지구의 화성의 사진들을 전송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진에는 화성 표면에 새겨진 엄청나게 거대한 얼굴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조각인데 폭이 2km, 길이 2.6km, 높이 457m의 거대한 얼굴 조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그 얼굴 옆에는 오면체의 피라미드가 있었는데 그 폭은 3.2km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 사진에 대해서 나사는 재빨리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합니다.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지 오래전에 죽은 화성인의 건축물이 아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대박이네요. 지금 찾았어요. 얼굴이 이만한 게 우와. 있다고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이제 믿지 않으니까 누가 봐도 그냥 이 지형이 이렇게 됐는데 그림자 져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정보가 기술이 더 발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더 이거를 더 아니라고 밝혀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고 이게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딱 찍은 게 이렇게 얼굴이다 보니까 달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더 믿기가 좋았던 환경일 것 같긴 해요. 지금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나사가 그 주장들을 지나치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의 줄기찬 거부가 오히려 더 수상하다. 근데 줄기차게 거부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적당히? 그냥 아니야. 그냥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뭘 해도 믿을 사람들인 거지. 말을 안 하면 쳐봐. 아무 말도 못 하잖아. 이렇게 할 거고. 네. 계속 아니라고 하면 쳐봐. 반대하는 게 이상하잖아. 라고 할 거고. 태워서 보내지 그랬어. 돌아오는 건 없어. 확인하고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마침내 1993년에 나사가 여론에 떠밀려서 그곳에 더 정밀한 사진을 찍기 위해 탐사선을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진짜 일이 안 풀리려면 이렇게 안 풀려. 이제 너무 수상해진 거야. 나사 담당자도 진짜 억울했겠다. 수상한데? 안느 지금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화성에 진짜 외계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음모론자들은 나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사는 조직 규정상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발표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정보가 그 기밀 정보란 것이죠. 미국이 이 정보를 독점하려는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화성인들이 자기네 행성 근처에 지구인들이 출몰하는 것을 언짢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뭔가 방어벽에 걸렸거나 네. 격추당했거나 그럴 것이다. 네. 그래서 탐사선의 고장을 일으킴으로써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내 땅에서 나가라.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나사는 인류가 더 큰 보복을 당하는 걸 막기 위해 화성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음모론은 많습니다. 사실은 나치들이 달에 비밀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썰도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음모론이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히틀러는 뭐 죽지 않았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외계인이다. 있고. 맞아. 외계인이다. 음모론 좋아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도 참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 게 오히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저도 드라마, 영화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음모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봐도 개소리인데 그냥 할 때가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근데 이거를 근데 진지하게 가끔 듣는 몇몇 분들은 진짜로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음모론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음모론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보통 의심이라는 것도 그런 메커니즘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 요즘 바빠 이랬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걱정을 하는 거죠. 요즘 너무 바쁘고 만나지도 못해 라고 했을 때 친구가 그거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친구를 만나면 안 돼. 딱 한 소리 던지면 그 의심과 음모가 맞아. 꽃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음모론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사가 얘기 안 하는 게 외계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의심이 꽃피기 시작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왠지 정설처럼 느껴지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음모론에 대한 심리적 이유까지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또 다른 음모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탄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탄주의자. 네, 사탄을 믿는 사람들. 처음 들어봤어. 사탄을 믿는 사람들. 네, 사탄을 믿는 사람들. 사탄주의자들은 외롭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성적 만족과 권력을 약속하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자들입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메시지를 대중문화라는 현란한 포장으로 유혹하기도 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철학 이상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회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에 아주 몰두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 교리에 이제 천사와 악마가 있고 이제 그런 논리에서 사탄이 존재하고
이제 그거로부터 우리는 뭐 이제 신을 믿으면 구원된다 뭐 그런 논리가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을 망가뜨리기 위한 사탄이 있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 배경까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크리스찬 사이에서는 사탄주의자들을 거의 정말 나쁜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예 불교이신 분들은 사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셨는데 흑화하는 경우가 그런 거에 더 몰두하는 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들의 배후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사탄주의자들의 배후에는 사실 로커들이 있다. 락 하시는 분들? 네. 약간 헤비메탈 하는 분들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락커들이 있다고 음모론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락 음악까지 그들의 반사회적이고 노골적인 메시지는 사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1980년대 중반에 음악을 거꾸로 틀면 악마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유행으로 번집니다. 이거 나 호기심 천국에서 봤어. 그 서태지 노래 예전에 거꾸로 하면은 그쵸. 뭐 피가 모자라 맞아. 그런 거 나온다고. 이거 초등학교 때 저도 해본 기억이 나는데 이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음악은 레드 제플린의 이름도 참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노래가 가장 악명이 높대요. 이 노래를 거꾸로 틀면 나는 사탄을 숭배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안 해봐서 확인을 못 해봤어요. 오늘 엔딩곡으로 오늘 엔딩곡으로 해주세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떤 이들은 사실 이들의 배후에 만화 작가들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 만화에 보면 조커처럼 막 네. 이렇게 매력적인 악당들이 사회를 굉장히 몰락시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화 작가들이 배후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락커와 만화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또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네네. 라는 추측을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 도덕적 몰락을 대중문화라는 현란한 포장으로 이제 잘 감싸고 있다.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으며 끝내 암살당한 클린턴 대통령도 평소 락 음악을 즐겨 들었고 지구상의 사탄 대표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 사탄. 근데 그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니 락 음악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왜 유독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까 싶으시면은 그 락 창법 중에 그로울링이라는 창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유튜브로 맞아요. 그거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 사탄 얘기 할 법하네 싶을 정도로 진짜 기괴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미국에서는 되게 락 하면은 그로울링 하거나 하울링 하거나 이런 게 되게 유명한데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락 발라드 같은 그런 찢어지는 고음으로 올라가는 락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외에도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지구 평평설 등 이 음모론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지구 평평설도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 평편설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30분 정도까지는 그냥 저게 뭔 소리야 하는데 보다 보니까 그러네 하면서 이렇게 뭔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기억나는 구절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북극에 여행 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북극에 딱 도착하면 나침반이 빙글빙글 계속 도는 그런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북극점에 도착하면 나침반이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도 북극점에 되게 자주 가는데 남극점을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남극을 여행을 갔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북극에 여행 갔다 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저는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혹했을 수도 있어요. 북극에 여행 가서 전 나침반이 빙글빙글 도는 그거를 뭐 지상파 여행 프로에서도 봤었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제 그 평편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남극에 가는 일반인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남극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만들어낸 기지만 있지 민가가 없다.
북극 주변에 툰드라 지방에는 있는데 남극엔 없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혹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왜 혹할 일이야? 이거 밥에다 소금을 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러네? 남극에 여행 갔다 온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네? 약간 이러기 시작하면서 뒤에 한 30분, 남은 30분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뒤로 가니까 또 논지가 흐려져서 에이 뭐야 결국 개소리네 이러고 껐는데 뭔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점점 혹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1시간을 다 볼 만큼 매력적인 이야기였던 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인생에서 즐거운 경험 중 하나였어요. 이게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지구 평평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중력이라는 것 자체는 구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서 결국 구 모양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면 인공위성 궤도라는 게 생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쓰는 노트북이라던가 내비게이션, 핸드폰 이런 거를 다 사용할 수 없는데 구 형태여야만 인공위성 궤도가 생성이 돼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증명 안 해도 사진 찍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 사진도 조작이다 이러는 거죠. 모르겠네. 그 사진 자체도 2차원으로 이제 투영돼서 보여지는 거니까 동그랗게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평면이다 뭐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요즘 유튜브 가면 나사가 24시간 틀어놓은 인공위성 영상 채널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미국 그 통계 자료 중에는 뭐 미국인의 20%인가?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20% 정도가 평편설을 믿는다. 뭐 그런 기사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나사가 그렇게 24시간 틀어놓을 정도로 보정을 하다니 너무 나사의 기술은 그렇게 조작을 할 만큼 뛰어나다. 너무 수상합니다. 만약에 세계의 이러저러한 음모론들을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의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영화 신호비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요? 일단 호수에는 공룡시대에 살아남은 공룡이 살고 있고요. 히말라야에는 서린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에선 정말로 비행기가 떨어지며 사실 그 버뮤다 삼각지대 위에는 고대의 전설 아틀란티스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실 아까 말했듯이 지구는 평평하다는 거예요. 이 평면 지구의 내부는 뻥 뚫려 있는데 이 뻥 뚫린 지구의 내부에 나치의 후예들 혹은 외계인들이 부활을 꿈꾸거나 살고 있어요. 또한 나치는 화성 혹은 달에도 UFO를 타고 가서 식민지를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달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달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외계인의 우주선입니다. 이 우주선에서 외계인들이 가끔 지구를 관찰하고 이 지구를 관찰하는 외계인들이 회색 외계인이에요. 근데 이 회색 외계인들은 사실 녹색 외계인이 상부에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받은 상태고 이건 모두 다 나치 반대 집단인 프리메이슨의 음모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편 세계 인구를 5억 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일루미나티와 파충류형 외계인인 reptilian이 세계 각국의 고위층을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은 호주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포톤 캐논이란 것을 쏴서 이들 외계인을 물리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SF 소설이 따로 없죠. 그런 세상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더 너무 해봐. 재밌을 것 재밌네. 같은데? 좀 더 해봐요. 범래님 들어오면서 계속 웃고 계세요. 재밌네요. 전 거기가 너무 웃겼어요. 회색 외계인은 녹색 외계인을 상부로 모시고 있고 뭐 지령을 받고 근데 뭐 프리메이슨이 인구를 5억으로 줄인다. 근데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이건 진짜 오래된 음모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5억으로 인류를 줄이는 게 목표인데 벌써 몇 년 사이에 70억을 돌파했으니까 목표 달성에 너무 크게 실패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해요. 1998년도에 개간지 리뷰에서 음모론 콘테스트를 한 적이 있대요. 그때 1위 음모론이 뭐였을까요? 저거 자, Y2K 1999년에 이제 지구가 종말한다. 그거 아, 노스트라다무스 그거다. 2000년? 네, 99년에 인구 종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때 종말론 되게 유명했었는데 2012년 정말로. 그건 마야 달력이었고 근데 뭔가 몇 년도 조사 자료라고요? 1998년도. 그럼 그거 맞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노스트라다무스 그걸 것 같아. 제가 당시 1위 수상작을 말씀을 해드리면 비둘기는 전시 비상식량을 위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1위예요? 아, 네, 이거였어요. 아. 이거 되게 그럴싸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잡지가 그 호를 마지막으로 폐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일들을 다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끝도 이게 없다. 비둘기의 비밀을 까발려서 폐간됐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너무 관계자도 개소리여서 찾아왔는데. 아무도 안 사보니까 폐간된 건 아닐까? 그렇지만 음모론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잠깐, 근데 저는 이거는 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개소리나 음모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둘기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88올림픽 때 이제 그 개막식 할 때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들을 이렇게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날리는 퍼포먼스를. 그래서 그 이후부터 비둘기의 개체수가 급증했다. 서울 시내로 퍼지면서 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꽤 유명한 얘기고 그때 뭐 성화 터질 때 비둘기 같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다 불타 죽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비둘기가 88올림픽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때 한번 이제 조직적으로 그 그러니까 뭔가 방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확 많아졌다 그랬는데 뭔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비슷한 처음 거 해봤어요. 많잖아요. 뭐 비둘기의 새끼를 본 적이 있느냐? 오. 비둘기는 왜 새끼가 없느냐? 나 이거 좋아해. 그래서 비둘기의 새끼가 참새다. 아, 그런 저거 얘기들. 믿는 사람 있대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있대요. 예, 조이 다릅니다, 여러분. 참새 큰 거는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비둘기 새끼는 본 적이 없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왜 큰 치와와는 본 적이 없느냐? 왜 작은 썰매개는 본 적이 없느냐? 아니 이런 거랑 근데 똑같은 참새랑 비둘기는 항상 같이 다니잖아. 거야. 그리고 사이가 좋아. 많고.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 여러분들 음모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관심이 있다면 제가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데이비드 사우스웰의 미궁에 빠진 세계사의 100대 음모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100개나 음모론을 모아놓은 건데 이걸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왠지 사서 보고 싶지는 않은 책이네요. 빌려보세요. 다만 이 작가도 밝히고 있듯이 믿을 만한 음모론은 고작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모든 음모론이 그렇지만 미스테리한 것은 상당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 그 중에서 미국에서 난민들을 상대로 거의 생체 실험이나 다름없는 신약 실험을 비밀리에 풀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CIA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세뇌 실험을 했다는 등의 음모론이 실제 사실로 밝혀진 충격적인 일도 있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음모론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음모론이 재밌자고 생긴 일들도 있겠지만 어떤 기득권을 대상으로 그 세력들을 견제하고 그 기득권들의 폭력적인 그런 권력의 휘두름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우스갯소리라고 치부하고 너희들은 뭐 그렇게 빨간 약 먹은 컨셉질하고 있는 거야 라고 치부하는 건 정말 쉽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었을 경우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얘기도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음모론이 존재할까요? 이제부터 음모론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음모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이 넘쳐나는 정보들을 모두 알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사건들은 종종 무섭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무기력하게도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모론은 사건을 설명해주는 배후의 이야기를 제공해줍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 우리의 무기력함은 줄어들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순진한 희생자가 아니라 비밀의 내막을 공유하는 내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을 연구하는 일군의 사회심리학자들은 너무나 큰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위해 의지하게 되는 의미 형성의 과정을 음모론이라고 여깁니다. 즉 자신이 불안할 때 어떤 의미를 형성함으로써 이겨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안전하지만 한 치 앞도 안 보인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있고 위험하지만 내가 괴물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세상이 있을 때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괴물을 직접 봄으로써 내가 위험에 빠지기는 하지만 세상을 더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면 어떤 이들은 이 괴물을 점점 마음속에서 더 자라게 할수록 내가 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될 수도 있고 월가의 이너서클이 될 수도 있고 군산 복합체, 제약업계의 카르텔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한 음모론에 빠진 사람은 다른 음모론에도 쉽게 경도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서로 상충되는 음모론을 동시에 믿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각 음모론들이 그 설명의 영역이나 주제, 기능과는 무관하게 심리적으로 동일한 봉사적 기능을 담당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충된다 하더라도 믿는 거는 이제 뭐 논리적으로 그것들의 연관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각각의 음모론 자체를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좋아해. 나는 이런 것들을 세상의 진짜라고 믿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다. 네,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위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음모론을 믿게 되는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음모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믿게 된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의 권력자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있는 나의 주위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의한 안정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위 권력자들이나 나사, CIA 등을 적절한 희생양으로 만드는 건데요. 사실 인간은 언제나 이러한 희생양을 만들어 왔고 자신과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꼬투리 잡고 교묘한 선동 활동을 펼쳐서 그들을 배제한 세상을 건설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음모론을 비판하는 많은 분들은 음모론자들이 편집증자들이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들이 그런 정도가 좀 심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누구나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아무튼 음모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징크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양말을 뭐를 신었을 때 뭐 무슨 큰일이 잘 된다던가 뭐 이런 뭐 사소한 것들도 나만이 정의하고 있는 나의 음모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그렇죠. 보통 일반인들도 그런 징크스는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안 좋은 일은 나한테만 생기고 이럴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좋은 일들만 취사 선택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건 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악역을 세운다는 느낌? 우리는 선하고 뭔가 소수의 뭔가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약간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이 뭔가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하거든요. 소수의 악역이 있으면. 그런 효과를 나도 모르게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특징들 중에서 제가 특이하게 본 것은 음모론자들은 음모론의 주역을 결점이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 음모론자들은 미국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심지어 그들이 패배했을 때에도 저것은 빅픽처다. 다음을 위한 일종의 연기다. 라고 생각을 하죠. 나치를 바라보는 음모론자의 눈빛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프리메이슨 얘기가 나왔는데 왜 점점 인구가 늘어나냐. 이것은 빅픽처다. 한 방에 65억을 없애기 위한 빅피처다. 네네. 그렇지만 혹시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벽한 음모는 이것이 음모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완벽할 거예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혹여나 눈치채더라도 다시 세뇌시키는 거죠. 조지 오웰의 1984에는 디스토피아 사회가 등장하는데 그리고 이 사회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챈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비밀스럽게 희망을 공유하거나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짓밟혀요. 제가 이 책 속에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당하는 고문도 아닌데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었거든요. 이거 되게 명작이니까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만약 음모론자들이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음모론을 꾸미고 있다면 사실 음모론자들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음모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음모론자들이 자신을 거의 매트릭스의 네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전지전능한 존재의 속셈을 눈치챘다는 사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의 저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서도 음모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칼 세이건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칼 세이건 누군지 아시나요? 그거 코스모스 쓰신 분 아니에요? 네네, 네네. 맞아요.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칼 세이건이 이 저서에서 잘 들어보세요. 투명한 열이 없는 불을 뿜는 용이 내 차고에 있다는 가설을 음모론에 비유합니다. 지금 상상해 보셨어요? 결국 말도 안 되는 소리란 얘기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가 차고에 들어가면 그냥 차고잖아요. 그런데 그 차고에 내가 볼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형체도 없고 심지어 떠다니고 있으면서 불인데 열이 없는 불이야. 그래서 느낄 수 없는 불을 뿜는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용이 없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용이 있다. 투명한 열이 없는 불을 뿜는 용이 내 차고에 있다는 주장을 반증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저 이거 딱 듣고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 딱 똑같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알고 보니까 인간 세계에 요정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요정들은 인간들을 피해서 살고 있고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이제 자기들끼리 나라를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반증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 근데 들을수록 좀 토이스토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인형들이 안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칼 세이건이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이게 투명해서 보이지도 않고 열도 느끼지도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불리한 실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용이 진짜 내 차고에 존재하는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칼 세이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설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 가설이 참이라고 증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검사할 수 없는 주장들, 반증이 불가능한 단정들은 영감을 주거나 경이감을 자극한다는 점은 있지만 진리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결국 내 차고 안에 투명한 열이 없는 불을 뿜는 용이 있다는 나의 증거를 믿으라는 건 나의 독단을 증거 없이 믿으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칼세이건 물리학자시지 않나요? 전체 물리학자. 그쵸. 물리학자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다 그렇지만 물리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저는 문과니까 제가 없던 사상이었는데 그분들은 항상 사고를 하시거나 실험을 하실 때 그리고 가정을 세우실 때 가장 간단한 방향을 선호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존재할 법한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없을 일들은 다 쳐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확률이 높은 상황을 항상 가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약간 한 몫을 할 것 같아요. 그분의 주장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음모론은 어디까지나 잠정적 가설일 뿐 결코 확증된 사실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자 혹은 음모론이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일단 두 가지 사항을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제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인데요. 이게 음모론자들은 자신들이 논리적이고 확고한 근거를 기반으로 어떤 진리, 사실을 도출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이 내미는 증거는 어떤 경우에 문맥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해요.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논리적이냐, 사실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금을 보고 소금을 쳤다라고 생각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 우리는 모두 확증 편향적 판단을 내려요. 작년 한 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저서인 팩트풀니스에도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이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뭐라고요? 팩트풀니스. 유명한 책이에요? 내가 들어봤을 정도면 내가 안 들어봤으니까 좀 더 노력해야겠네. 최근에 그 노력하세요. TVN 책 읽어드립니다인가? 거기에도 나와서 화제가
봤다고 알고 있어요. 책은 아직 안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확증 편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확증 편향이란 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나의 증거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팩트풀니스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팩트풀니스는 마인드풀니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안느님만 들어보셨구나. 이 두 개가 사실은 최근 명사화된 새로운 개념이라고 해요. 마인드풀니스가 한국어로 하자면 마음챙김이라는 말이라면 팩트풀니스는 사실 충실성이라는 말이에요. 팩트에 충실하자. 우리가 TV나 뉴스를 볼 때 세상에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내가 그거를 당한 것 같아. 마치 자신의 경험처럼 그 뉴스를 받아들이는 것을 미디어의 공명성이라고 한대요. 그 일이 내일 같다. 그 사건을 내가 당한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 비슷한 사건이나 일이 또 일어난 뉴스를 보면 세상이 진짜 나쁜가 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증거로 쓰게 돼요, 그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오해가 쌓여지고 이것이 곧 확증 편향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됩니다. 이러한 오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휩쓸리거나 자료가 부족해서 혹은 공부를 안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도 음모론자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보에 노출되고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저는 이게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도 음모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팩트풀니스의 저자인 한스 로슬링이 데이터에 기초한 사실을 택할 수 있는 냉정한 태도를 요구해요. 그래야만 부족한 사회적 재화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이들에게 적절한 양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저는 이 저자의 말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사실 인간의 이 음모론 같은 모습도 되게 좋아요. 다들 이 저자처럼 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대부분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합리성에 기반하지 않아요. 이 스토리라는 걸 만들 때는 항상 뭔가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을 메우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음모론자들과 같은 성향에서 이야기가 탄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냉정한 태도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는 음모론자와 같은 태도도 저는 둘 다 좋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네요. 제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강연 같은 걸 별로 즐기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강연이나. 근데 저는 그런 강연이나 그 저서를 좀 믿지 않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곧 정답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안 믿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더라. 날 봐. 너네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확증 편향이 쌓여서 그 사람을 지배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인지 부조화가 좀 더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물음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도 지금 내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나도 어디선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확증 편향에 의해서 내 생각이 내 생각을 설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자주 하게 되고 뭔가 이런 생각을 글로 풀어놓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확증 편향을 사람들이 그럼 왜 할까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자기 개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게 뭐 확증 편향에 지배된 거 아니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확증 편향을 그러니까 뭔가 추론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해내는 것 자체가 인간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부터 원시 시대 때부터 진짜 뭐 생존의 존폐를 갈린 문제, 그리고 최근에 뭐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구도 안에서 어떤 가정을 하고 그거를 내가 남들보다 먼저 알아냈을 때 내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게 암묵적으로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자꾸 나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인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사실에 기반한 것들은 뭐 합리적인 추론이라면 나한테 실제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뭔가 추론이라는 본능적인 것을 계속 할 때에 그렇게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제 지식적인 것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좀 음모론식으로 해서 이제 한쪽으로 좀 겉도는 거, 빠지는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좀 예를 간단하게 해서 원시 시대에 사냥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무를 등지고 사냥을 하면 사냥이 잘 된다. 그러면서 막 강연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네도 사냥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책 강연을. 제목 같아. 이렇게 막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나무를 등지고 사냥을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럼 또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등지지 말고 이렇게 등져야 더 잘 된다. 이러면서 좀 더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 근데 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유독 서 있는 나무가 바람을 등지고 있어서 뭐 이 사람의 냄새가 동물한테 들어가지 않아서 사냥을 잘한 거였어. 라는 진실은 따로 있고, 근데 이 사람의 경험에 휩싸여서 이 사람도 진실을 모르는 상태로 성공을 한 거죠. 자기 생각에 휩싸여서 주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게 대부분의 자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하몽님이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 예시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라는 것 자체도 뭐 각자의 방법이 다 있잖아요.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 뭐 해서 짜자자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성공하는 방법으로 통칭할 수 있을 만한 건데, 나만의 언어로 풀어낸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좋은 쪽으로 확증 편향을 세운 거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싸움이 붙으면 누가 팩트를 얘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서로 막 기사 찾아오고 막 약간 저명한 사람의 오피니언을 찾아와서 내 말이 맞다라는 걸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팩트 자료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세대가 온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자료가 많아야 이기죠. 그런데 이 음모론자들의 이 확증 편향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음모론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안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을 모함하기 위한 의도로 음모론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장 A를 펼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B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B, 너 되게 음모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주장이 맞는데 이거를 반대하다니 당신이 더 의심스럽다. 하면서 음모론자로 모함을 할 경우에 내 주장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모든 의견이 묵살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주장이 음모론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마피아 게임할 때 딱 내가 마피아로 몰리고 있어. 그러면은 나를 추궁하는 너가 마피아인데 너무 이렇게 나를 몰아가는 거 아니야? 막 하고 하잖아요. 딱 그 논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있을 법하다. 네. 그리고 약간 지금 얘기한 게 음모론의 메커니즘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러이러해서 이상하다라고 의견을 던졌을 때 너 음모론자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음모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음모론을 증명하는 것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인데 약간 시야만 다른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뭐가 맞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건 둘 다 어려운 일인데 사실 맞냐를 증명할 때는 증거를 수집을 하면 되는데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할 때는 뭐를 수집해야 될지 약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제가 어느 교육에서 들었는지 말 한마디의 힘 뭐 그런 비슷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한 말을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대요. 그리고 준비해야 할 자료도 많고 약간 너 뭐 이거지? 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머 그런가 봐 진짜 맞나 봐 라고 하나의 가설만 던져도 사람들이 쉽게 믿는데 그거를 아니라는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10개의 증거를 가져와도 사람들이
그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는데요. 하나의 거짓말을 뭔가 해명하기 위해선 10개의 진실도 부족하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뭐 쓸 수 있는 예시인 것 같네요. 이렇게 음모론을 보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모론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음모론에 반대할지라도 향후에 새로운 증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칼 세이건의 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는 자신의 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하고 바란다고 해요. 사고의 균형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검사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은 내 차고 안에 불을 뿜는 용이 있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 단지 그 생각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 현재의 증거는 그 생각에 강하게 반대되지만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면 그것을 조사해서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모론을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등의 비논리적인 내용은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과학자들은 절대 100%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언제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지금까지의 이론은 무너지기 때문이죠. 항상 기존의 것을 의심하고 반증하려고 노력한 사람들 덕분에 과학도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고 조금 논리성이 부족하신 분들이 음모론자가 되신 거예요. 저는 진실과 거짓에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인데 뭐 네오의 빨간 약을 먹든 파란 약을 먹든 그 이후의 삶이 개인적이지만 제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딜 가서도 비슷하게 살 사람이지만 그냥 알약을 먹어서 진실 혹은 거짓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머니 속에 항상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쥐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약간 얘기가 달라진다고 느꼈는데 그때는 이 약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실적으로 갈 것 같고 항상 손에 있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의 사이에서 정말 빨간 약은 진실일까? 파란 약은 거짓일까? 부터 생각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진짜 재밌었네요.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을 믿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서 더 좋았어요. 너무 과묵하다가 네. 그러게 오늘 원래 음모론 얘기한다 그래서 네. 안느님이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변명의 한마디. 네, 하세요. 저희 윗집이 아침마다 공사를 해요. 오늘 몇 시간 못 자고 나와서 죄송하게도 말을 많이 못해서 쿠마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괜찮아요. 제가 많이 했어요. 다 채웠어요. 범래님 그냥 재밌으셨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인간에 대해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인간이 정말 불완전하고 당장이라도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뭔가 항상 인간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스스로가. 그리고 음모론을 믿든 아니면 음모론을 믿지 않는 것을 믿든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쿠마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재밌었고 저도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뭐 안 좋은 거지만 주장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지금 안느님이 머리를 굉장히 강하게 알긴 하네. 예, 저도 주장이 좀 강한 편인데 내가 강하게 주장하는 거에 근거는 확실한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제가 발제를 준비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내가 음모론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가장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놀랍긴 했지만 또 그게 인간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그 음모론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모론을 믿고 있는 나의 그냥 정신 상태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이 나면서 꼬리칸에 모두 다 있지만 우리는 그 이제 머리칸이라고 해야 되나? 앞까지 가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그 앞에까지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꼬리칸에 있는 우리도 계획의 일부였음이 밝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때의 사람들은 꼬리칸에 있는 걸 더 행복해할까 아니면 진실을 알았을 때를 더 행복해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꼬리칸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뭐 하는 생각도 복잡하게 들면서 주제랑 좀 벗어나네요. 그러니까 음모론 자체를 믿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행복하니까 거기에 있는 거는 어디 있든지 별로 상관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도 청룡열차 엄청 재밌게 본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인데 무슨 열차라고? 청룡열차요. 하몽님이 말씀하신 얘랑 좀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그 꼬리칸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음모론을 안 믿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비유가 약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상함을 깨닫고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보면 흐름을 자꾸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에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앞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갔더니 막상 보니까 별게 없고 더 괴로워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몽님이 그래서 그냥 꼬리칸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그 음모론을 믿는 상태로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나라고 마무리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내가 그냥 믿는 대로 그냥 사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 뭐 그냥 꼬리칸에 있는 게 꼭 행복하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뭐 믿던 안 믿던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하몽님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고 그 칼세이건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꼬리칸에서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움직임, 궁금해하는 거, 의구심을 갖는 거 그런 건 맞는 방향이라는 게 오늘 팟캐스트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하셔가지고 저도 즐거운데 얘기 들어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